정책시사 인터뷰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의 윤희숙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습니다. 경제 전문가신데 한국 경제의 과제 진단하는 책을 하나 내셨어요.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네. 콜드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 좀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그 골드 케이스가 장기 미제를 넣어놓는 캐비넷장 서류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제목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경제가 지금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뭐 성장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믿고 그다음에 뭐 돈을 많이 풀었죠. 대출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우리 실력보다 훨씬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 좀 잘못 믿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뭐가 나올 때 우리나라는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어요. 지난 20년간. 그래서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 말씀 드리니까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 1몇 %의 성장밖에 못 이루는 거. 그게 우리 실력이다. 아주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실력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약간 국뽕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뼈를 깎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노력을 지난 20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취해 있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청구서가 지금 마구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경제 현안들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야 뭐 안타까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본인의 어떤 사적인 그 욕심에 의한 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 전달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사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지는 않는다. 뭐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 국민들한테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는 좀 수긍이 갔고요. 그러나 뭐 지켜봐야죠. 이제 현재 판결을. 이 승복이나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없어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여론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뭐 변론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판결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쪽에 한쪽이 끝났는데 끝난 시간을 보시면 180일 중에서 지금 현재 73일 만에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켜야 되는 시간에 반도 안 쓸 것 같습니다. 현재가 그죠? 굉장한 그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느낌인데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은 당연히 그러면 상대편 그 사법 리스크를 잔뜩 진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로 저는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이쪽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180일 필요한 것 중에서 반도 안 썼으면 지금 633 원칙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네. 이후에 석 달에 반도 안 쓴다는 계산이거든요. 똑같이 한다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그걸 주시하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해서 그 형평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저는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633 원칙에 따르면 오늘인가요? 오늘이 2심, 오늘의 결심 공판입니다. 그죠? 2심의 결심 공판이 나오면 앞으로 한 달 반 안에 대법 그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2심 이후에 3개월 아닌가요? 2심 이후에 3개월인데 네. 헌재가 지금 180일 필요한 것 중에 반도 안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사법부가 그 서두르고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필요한 그 기한이 석 달 중에서 반 정도만 쓰면서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김에 조금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은데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었어요. 항소심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대통령 출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찔리는 게 없다면 최종 판결이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정말 믿는다면 지금 이런 나라가 쪼개진 상황에서 대법원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판결 내달라고 요구했어야 돼요. 근데 정반대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뭐 상고장을 좀 늦게 내고 어쩌고 이러면서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하려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쪼개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원이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필요한 제약 속의 한 반 정도라 그러면 4월 중순이나 말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이 수긍할까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수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수설 소수설 따질 것도 없이 그런 논의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네. 명시적인 어떤 예. 선례도 없었고.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논문 하나라도 써본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쓴다는 건 깊이 공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면 외환과 내란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진 다 그러면 재판이 중지된다면 그러면 강간 살인범도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저는 그런 반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문 분야이신 경제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걱정거리 그리고 성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건설 부분입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점점 거치겠지만 꼭 우리나라한테 좋은 방향으로 거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현재. 그리고 그것이 약간 나쁘게 풀리면 우리나라의 이 생산 체인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좋아지려면 지금부터 시간이 좀 걸려야 된다. 이런 좀 우울한 말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네. 어떤 정책이나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될까요? 일단 저는 어제 금리 인하한 거 아주 환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기를 좀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어제 있었던 것을 환영하고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봐야죠, 이제. 왜냐하면 대출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 대출 이자에 대한 숨통이 좀 트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앞으로 두 번, 세 번 더 있을 거라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금통위에서. 그런 게 국민들의 어떤 심리를 조금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제 경기 부양의 필요성 때문일 텐데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규모, 방향 지금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금리 인하 이후에 그리고 지금 한 1사분기만 해도 100조 정도를 조기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땡겨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땡겨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그게 바로 추경의 편성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었는데 편성 방향은 아무래도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소상공인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지금 심리적인 거를 빼고 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앞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지갑을 닫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우리 소상공인과 같이 일하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 네. 여기가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둡고 좀 냉랭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추경의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 온기를 되도록이면 느끼게끔 전달하되 그렇지만 우리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또 너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그 정도면 지금 한번 이렇게 꼽아보면 뭐 들어갈 돈을 좀 꼽아보면 거기다가 좀 지난번에 깎였던 미래 투자 이런 거를 좀 하면 한 15조 정도? 15조 정도. 아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 당 입장은 아니고. 당 안에서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15조 정도를 그 소상공인 지원하고 미래 투자 그러니까 약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을 온기를 좀 전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깎였던 미래 투자 그리고 지금 AI 이런 상황에서 네. 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하면 15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100만 원 상당의 네네. 공과금 바우처 지원 방안을 밝혔는데 이게 직접 지원보다 공과금 지원 방식을 택한 이유는 뭔가요? 공과금 지원 방식이 직접 지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지원, 예. 그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 소상공인한테 직접 가는 지원을 네네네. 얘기하고요. 간접 지원은 이제 뭐 매출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두 번 도는 방식을 네네네. 보통 간접 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우처 같은 경우는 공과금 바우처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생각을 고민 끝에 나온 건데 전기료 이런 각종 에너지 비용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직접 어떻게 그 어려움을 좀 덜려고 하는 게 이 바우처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넣어서 만든 그 안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엉뚱한 발상이다. 이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어제 이창용 그 총재의 표현을 좀 빌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말씀이 지금 민주당의 실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을 국민들이 돈을 쓰게 한다 이런 목적은 좋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돈을 쓸 때는 본인들이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이런 데다 돈을 쓰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돈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온기가 닿지 않는 자영자, 소상공인을 들어 올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힘든 곳 위주로 지금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 지원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물론 매출을 통해서 가는 게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 로스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본인들이 쓰고 싶은 곳에 가서 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곳에 안 갈 수 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하고는 좀 이 방점이 다르다 이런 다르기도 부분이군요. 하고 네. 이제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제 느낌엔 민주당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 1인 그 체제라는 것을 정책에다가도 너무 많이 넣고 있어요. 그 소비 쿠폰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 화폐로 한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역 화폐라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그 지역 간에 또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부동산도 많고 기업체도 많고 상권도 많아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 옆 지역에 있는 것까지 흡수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돈이 좀 없는 안성이나 화성 이런 데는 지역 화폐 때문에 사실은 그 소비력을 뺏기고 있는 거죠. 그 동네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지금 그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한테 뿌린다 이런 게 사실 딱 우리가 머릿속에 기본소득하고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쪽으로 타겟팅해서 잘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면서 플러스 지역화폐라는 단어를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게 하는 일종의 개인 선거운동 같은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력 플러스 의도 두 가지가 좀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좀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율은 13%로 여야가 공감하고 있고 소득 대체율, 자동 조정 장치가 지금 쟁점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접근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참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청년들은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40으로 쭉 내려가자고 결정하지 않았냐. 단계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랬냐. 연금 재정이 빵꾸 나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뭐이냐. 연금 재정은 더 나빠졌다. 청년들은 이 고령화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세 부담도 엄청 늘어날 거다. 그런데 그때 결정했던 40에다가 보험료만 올리는 게 아니라 보험료 이만큼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도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청년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뭐 45%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도로 올리지는 않겠다. 42까지 현재 내려가 있으니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자. 그리고 41을 낸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자동 조정 장치라든가 이런 좀 뒷부분에서 이 재정을 좀 좁게 하는 이런 장치들도 없이 소득 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 노무현 정신 맨날 얘기하시는 분들이 노무현 정신을 뒤집고 다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럴 때는 저는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이 지금 주어지질 않고 있어요.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래서 지금 44가 필요하다, 45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저희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지금 이 보험료를 지금 26년 동안 고정돼 있던 마의 보험료를 9% 네.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가 없으면 42에서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던 현재 42에서 다시 백으로 올린다는 건 정말 얼굴이 낯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동 조정 장치라도 좀 넣자 이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제가 이제 협상 라인에 없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걸 좀 여쭙게요. 저희는 뭐 43, 44, 42, 1% 포인트 차이. 이게 뭐 얼마나 클까? 이게 좀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뭐 그 대체율 1%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나라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소득 대체율 그 1%가 우리 한 사이클을 보통 70년 보거든요. 네. 70년 동안 그게 1,000조입니다. 1,000조. 그 1,000조를 그렇군요.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아니 할 수 있죠.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적어도 이 1%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세대한테.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추가적인 1%가 왜 필요하다. 1,000조의 빚을 더 당신들의 어깨에 그 지을 때는 이런 이유가 있으니 양해해다오라는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1% 2%가 뭐가 중요하니 1,000조 2,000조가 안 중요해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하다 보니 흥분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되네요. 아니 우리 기성세대가 네. 빨리빨리 치우고 넘어가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물론 네. 보험료를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걸 보는 청년들 마음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도 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이시죠?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중요한 우리 노동시장의 그 지금 과제고요. 근데 그 정년 관련해서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정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1,000만이 생기거든요. 은퇴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긴 하지만 이게 뭐 1, 2년 안에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들을 위해서 은퇴 이후의 그 계약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은 여기서 그 정년이라는 것이 일단 정년까지 가는 직장이 지금 대기업하고 공공부문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훨씬 빨리 나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부문은 청년들이 정말 가고 싶어서 줄을 길게 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임금대로 정년을 연장하는 건 청년들한테 못할 짓이다. 왜냐하면 그 임금으로 청년 한 3명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정년에 도달하면 거기서 계약은 일단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자. 임금을.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도 타결을 했는데 그 시점에 은퇴가 되는 시점의 임금을 신입 직원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네. 그 노사가 타협을 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가고 싶은 직장 그 부분에서는 더 세밀한 좀 그렇죠. 근데 이거 노사가 필요한 것 얘기하면 같습니다.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민노총, 한노총 이런 전국 단위 노조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임금대로 앞으로 몇 년 더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노총의 주력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 근로자들 간의 연대라든가 다음 세대와의 연대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 그 대기업 노조가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띄운 상속세법 개편 방향 여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상속공제 확대는 뭐 여야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세율 인하 이 부분이 국민의힘은 왜 중요합니까? 최고 세율을 지금 우리나라가 경영 할증까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경제 그 개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 때 그 굉장히 올려놨어요. 그래서 50에다가 경영 할증 20% 하면 지금 60%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OECD에서 1등. 완전 단연 1등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40% 남잖아요. 손자한테 가면 16%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그 경영 능력과 상관없이 상속을 2번 하면 16%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나중에 기업을 처분할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좀 이연이라든가 그것도 괜찮죠. 그런 저는 부분은?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의 문제는 경영 능력과 상관없이 경영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또 별도의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빠르게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 25% 양도세 물고 그냥 사겠다는 중국 자본한테 팔겠죠. 애지간하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폐쇄적인 한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상황에 처해 있고 바로 옆에 중국 자본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부자 감세의 차원이 아니고 전혀 기업의,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재밌다고 느꼈던 게 이재명 대표가 그 뭐 초부자 감세라고 막 네네. 욕을 한 기사가 네. 나왔는데 그 기사의 댓글을 제가 봤어요. 아,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뭐 이런 식이에요. 1,000억이나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지요.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네.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마무리해 제가 주시고요. 국민들이 참 잘 알고 계시는구나. 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